남들이 뭐라고 하든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제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점을 다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구축도 보십시오. 이런 그래프들을 진짜 바라보십시오. 이 규제가 많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나 심리들이 힘들고 하면요,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색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색다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집값이 비싸면 구축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얼죽신 안 되면 재건축, 그 중에서 재건축이 좋죠. 그리고 집값, 구축 집값 연 3.7% 뛰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집값은 연결이 돼 있어요. 지역별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물건별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다르게 움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수요가 꼭 신축으로는 선호가 되지만은 그 선호 현상은 늘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조금은 가격을 싸게 갈 수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좋은 물건들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그래프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구축 같은 경우는 주변의 호재와 땅의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땅의 가치가 안 좋은데 나홀로 아파트 구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땅의 가치와 예비 신축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축이 어렵다고 하면은 일반 구축을 좋은 입지 호재가 변화가 있는 땅이라면요, 사도 됩니다. 그런 걸 또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을 다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구축도 보십시오. 구축이 수요가 신축보다 작지만요, 신축보다 싸기 때문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요자가 되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수요자가 미래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되면은 구축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주택자가 세금을 절감을 하고 집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세금은 더 들긴 하지만은 재건축, 재개발을 만약에 멸실이 된 아파트를, 멸실이라는 건 철거죠. 철거 승인이 난 걸 사면요, 세금이 다주택자라도 4.6%입니다. 내가 만약에 세 채를 가지고 있고 정비사업에 물건을 그냥 산다고 하면은 12.4%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멸실이 되면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4.6%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축이 되면은 원시 취득세라는 걸 냅니다. 3.6%. 건물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그거는 토지랑 합쳐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싸요. 상대적으로 3.6이라고 할지라도 신축에 따른 세금까지 냅니다. 그렇게 내면은 세금이 원래는 12.4%를 내가 네 번째 집을 사거나 세 번째 집을 12.4%를 내야 되는 거를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7%, 6%대로 끊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그리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멸실 전에 사는 게 유리해요. 멸실된 이후에 사면, 철거 이후에 사면은 세금이 4.6이잖아요. 근데 멸실이 되기 전에, 철거하기 전에 그냥 일반 입주권을 사면은 세금이 1.1에서 3.3입니다. 어떤 게 더 싸죠? 1주택자, 무주택자는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지금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관점을 다르게 해서 찾아보라는 건데, 다주택자라도 입주권 중에서 철거가 된 물건, 그리고 나중에 원시 취득세라는 걸 내는데 원시 취득세를 낼 때도 이건 중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거된 입주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울에 그런 데가 있냐? 방배도 있고 노량진도 있고, 그런 이주를 하는 시점에 내가 나중에 그 시기가 맞아서 이주가 되고 있는 시점이나 뭐 이제 후반부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요, 이런 방법을 꼭 이용하십시오. 방배도 있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량진도 있죠. 성북구에도 있죠. 노원구에도 이런 다주택자가 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물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금을 절세하는 데가 많다고요. 그러면 여기 너무 비싸지 않나? 성북 노원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면 서울만 그렇지 경기도 좋은데 광명도 있습니다. 의왕에도 있습니다. 이런 데가. 수원에도 있고 구리에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규제가 많다고, 심리가 죽었다고, 시장을 일획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색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성남도 있다고 하는데 성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입지라면요. 대형과 중형의 가격의 편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토지거래 허구이 지정된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30평이 16억까지 갔죠. 다른 이 B타입은 16억 5천까지 갔고 14억 5천, 16억 5천까지 갔습니다. 근데 142평방미터짜리는 이제 중대형이죠. 중대형이죠. 얘는 15억 5천에서 17억 5천입니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죠. 요런 거는 대형 평수를 사는 게 맞아요. 이것도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볼 수 있거든요. 실거주로 내가 방 4칸짜리 대형으로 가고 싶다면 요런 데를 가는 게 맞아요. 뭐 제가 물건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용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관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갭 투자라면은 서울의 하급지, 경기권의 거래가 많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들을 요런 그래프들을 진짜 바라보십시오. 이런 그래프들. 서울의 강북의 땡땡 아파트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멈춰 있죠. 이게 그냥 멈춰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멈춰 있는 데서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으신데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노원에 있는 이 아파트도 그래프가 비슷하죠. 거래량이 없는 시기를 거쳐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시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요런 아파트 사도 됩니다. 실거주로. 송도 요런 아파트 요런 삐쭉 올라왔다가 좀 멈췄지만은 요런 것도 지금 싼 편입니다. 그리고 경기 수원에 있는 땡땡 아파트 요 아파트도 쭉 올라가다 보면은 또 내려가서 또 이렇게 멈춰 있죠. 요런 그래프가 있는 데를 이제 갭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서울의 하급지 아니면 경기권 아직까지 가격이 확산되지 않은 곳들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급지에 못 간다고 하면 이런 데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서 하나가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 경주를 하잖아요. 토끼가 잠자고 있어서 거북이가 이겼다 이거 말고 실제로 잠을 토끼가 안 잔다고 하고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래 달리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 거북이가 장수동물이군요. 토끼는 끼케야 뭐 10몇 년밖에 못 삽니다. 거북이는 100년을 삽니다. 100년, 150년을 삽니다. 오래 달리기 하면 토끼보다 거북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느리지만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물속에서 경기하면 됩니다. 관점을 다르게 본 거잖아요. 환경을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사냐? 땅에 산다. 그러면은 내리막길에 구르면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북이는 토끼보다 느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거북이가 토끼보다 느리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내 생애 중기에 맞춰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재건축을 사업 시행 인가 쪽으로 가져가 볼까? 오래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제 희소성이 조금 있으니까 희소성이 있는 데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번 들어가 볼까? 다주택자지만은 철거한 데 입주권을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관점을 하면은 살 길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시각과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집값을 내 이익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 핵심적인 것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맨날 말하는 겁니다. 유동성입니다. 이거 M2거든요. M2는 통화량이거든요. 통화량이 느려지는 시기는 있지만은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누적돼서 올라갑니다. 돈이 계속 풀린다는 거죠. 계속 세상에 뿌려지는 돈들은 무한대로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내가 짜장면을 요렇게 뭐 5,000원에 먹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풀리면은 이 똑같은 가치라도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금리로 이런 유동성들을 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수도꼭지를 조금 잠그고 틀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물가를 움직이는 겁니다. 금리는 유동성을 조절하는 장치고 이 유동성에 따라서 물가의 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은요, 이 유동성 돈의 풀림의 역량이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근데 이런 돈은요, 꾸준하게 풀립니다. 죽을 때까지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집값은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건요, 유동성이라는 거. 두 번째 알아야 될 건요,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하게 일어납니다. 불공평하게. 그래서 같은 콘크리트인데 왜 강남과 강릉이 가격 차이가 날까요? 땅의 가치가 불공평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찾아야 돼요. 땅의 가치. 우리가 새 아파트만 산다고 했는데 강릉에 신축 살 바야 강남에 구축 사는 게 낫죠. 강릉에 뭐 이편한 세상 살 바에야 강남에 음모 아파트 사는 게 낫잖아요. 구축이라도. 땅의 가치가 이 불공평을 만듭니다. 그런데 또 같은 단지인데도 가격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단지도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희소성이에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는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거거든요. 만약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피카소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거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이 왜 비쌀까요? 너무 멋진 화가고 훌륭한 화가인데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근데 피카소의 그림이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무한대로 하루에 100개씩 찍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상담할 때도 파크리오 얘기를 했는데 파크리오의 30평대에 A타입이 제일 좋아요. 30평대. 그 입지가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희소성이 있어서 그래요. 1단지밖에 없거든요. 판상형이거든요. B, C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30평대 A타입이 학군에 대한 문제, 중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타입도 A타입이 희소성이 있고 몇 개 없고 1단지밖에 없고 그 다음 B타입, C타입.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1, 2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희소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산을 내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미래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급지, 중급지 뭐 이런 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좋아질 곳과 현재 좋은 곳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좋을 곳 강남 3구 뭐 이런 데는 꾸준히 좋겠죠. 우리가 생존해 있을 동안은 그런 데는 물건이 안 좋아도 입지가 좋게 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요. 좋아질 곳을 선정하는 기준과 해안이 필요합니다. 상급지는 아까 말한 강남 3구라든지 지금 좋은 지역들은 용산, 과천, 판교, 해운대, 뭐 부산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대구는 수성구, 뭐 대전 같은 경우는 크로버 아파트가 있는 그 서구 쪽 뭐 이런 데고 그리고 앞으로 진보할 지역이 있는 곳, 유망한 지역. 그러니까 상급지는 유명한 지역이고 중급지는 유망한 지역이에요. 중하급지는 노원이나 동대문 이런 데 좋잖아요. 광명, 의왕 이런 데도 경기도에서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동래구 같은 경우도 안 좋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진보하는데 뭐 복산 1구역 같은 경우 거기가 세대수가 4천 세대수가 동래고등학교 뒤에 이제 확 펼쳐지고 옛날에는 문화재 때문에 힘들어했지만은 그게 이제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심의에 통과함으로써 거기에 가속도를 붙였잖아요. 그런 데 되게 좋아요. 부산도 남구의 목골역 같은 경우도 목골 신도시라고 할 만큼 거기에 DIL과 더불어 가지고 레전드 그 밑에 있는 우암동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성들을 좋은 지역과 앞으로 좋아질 곳들을 선별해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봐야 될 게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정책이나 경기의 변동에 따라 심리가 움직여요.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해야 돼요. 예전에 공급정책 1990년대에 있었죠. 그때 조용했죠. 그때 집 샀으면 좋았죠. 이때도 미분양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출정책 2014년도에 대출 푼다고 하니까 가격 올랐죠. 그 사람들이 수요가 풀리니까는 그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정책 있었어요. 2020년도 12월 달에 우리 취득세 중과한다고 하니까는 거래량들이
뭐 줄어들었지만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들로 일어났죠. 2020년도가 2021년보다 거래량이 많았어요. 근데 2021년도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이 작았던 이유가 이 취득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래에 대한 정책들도 그 심리를 많이 움직입니다. 예전에 그 2020년도에 6.17 대책이라고 실거주 의무를 이제 재건축 조합한테 부여를 해버리니까 그 부여하자마자 아파트 1억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19억짜리가 18억 되고 이랬죠. 근데 지금은 뭐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이 변동성에 따라서 심리가 움직이면서 가격들이 움직여요. 근데 우상향은 변함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런 심리의 움직임들을 이 위축되는 시기들을 기회로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역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한 개 좀 내볼게요. 이게 아래 아파트의 공통점은 뭘까요?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 5단지, 음마, 올림픽 선수촌, 논현동의 신동아, 파밀리에,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 지금 제가 적어놓은 아파트는 모두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 퍼스트나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 이때 금리가 셌어요. 대출 금리가 되게 셌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셌습니다. 그런데 이때 리스크를 감내하고 입지에 대한 가치를 알아챈 사람들은요. 집을 사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자산의 축적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리스크라는 것 자체를 면역성을 가져야 됩니다. 리스크를 내가 맞자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면역성을 길러서 성장하자는 거거든요. 자산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요. 나는 안전한 투자처를 알려주세요. 세상에 안전한 데 없습니다. 저 집을 가져보니까 아무리 안 좋은 집도요. 안정성이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고 필요할 때는 대응을 할 때 고통스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면역성을 길러야 돼요. 이 면역성을 가지고 지금 이런 집들을 그 시기별로 샀던 사람들은 자산들을 많이 늘렸겠죠. 여기서 자산이 안 늘어난 사람이 있을까? 신동아 아파트도 논현동에 있는 좀 안 좋은 아파트긴 합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도 분명히 자산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면역성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면역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개별성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거를 집을 사고 싶은데 사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집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 상황에 맞게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보세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경우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갭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뭐 제가 5억이라고 임의로 했습니다. 10억짜리 중에서 전세 5억이면은 내 필요 자금이 5억 3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포함해서.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세입자를 맞추는 거고 내가 비규제 지역에 실거주를 하면 주담대가 70%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10억 중에서 7억까지 했겠죠. DSR 포함시킨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돈은 4억 정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주담대를 받으면은 실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주담대가 50%니까 40% 50%니까 50%밖에 못 타요. 내 돈이 5억이 들어가요. 다 다르죠. 10억짜리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신축집을 갭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전세 7억, 경비는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비규제 지역의 신축이라고 하면은 이 임의로 내가 7억을 한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비규제 지역의 재건축 집을 갭 투자를 한다면 전세가 낮겠죠. 그러면 8억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10억인데 왜 전세가 7억이냐? 신축이니까 전세율 70% 있잖아요. 그러면은 7억 전세 하면 내 경비는 3억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비규제 지역의 재건축을 하려면 갭 투자를 하려면 전세가 2억이라고 하면은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 다 필요 없고 나는 조금 토지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 그리고 다주택자야. 집을 산다면 대출 안 되죠. 그 다음에 경비는 11억 2,400만 원. 아니 왜 11억 2,400만 원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세금이 12.4%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장이 어디고 실거주를 할 건가 아니면은 내가 갭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가 돈에 대비해서 해야 되고 사실 상계주공 5단지랑 그 옆에 6단지랑 뭐 비슷한 가격이 있는데 갭 차이는 훨씬 많이 나거든요. 상계주공 5단지가 더 비쌉니다. 갭이 왜냐?
재건축이고 전세가가 싸니까. 평수는 11평짜리로 작은데 가격은 5억 하거든요. 전세가는 1억대고. 그럼 4억 들어가잖아요. 그럼 4억으로 상계주공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입지를 생각해 보실까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지만은 10억에 대한 아파트로 개인의 상황도 내가 20억을 가져 있는데 1억짜리 집을 사면은 잘못 산 거고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2년 안에 20억을 꿈꾸는 거 진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전략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을성입니다. 사실은 자산은요, 기다림으로 인플레이션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평온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규제할 때 팔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음마 아파트 재건축 실거주 규제한다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바로 판 사람이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승할 때 와 좋다 이러다가 하락할 때 무서워서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자산을 얻기 위해서는요, 평온한 시간을 있는 게 아니라 인내심이 필요해요. 참을성, 인내심. 이 진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황금성이에요. 황금성. 만약에 20대에서 55세 정도의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를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대체 부동산으로 그 황금성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회수된 돈을 다시 대체 부동산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55세의 은퇴자는 새로운 현금 흐름의 대체제가 된다고 판단될 때 황금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자산을 불려야 돼요. 그리고 50대 이후나 은퇴를 가까이 온 사람들은요. 집도 있어야 되지만은 현금 흐름이 필요해요. 그 현금 흐름의 대체제가 만약에 명확하다고 하면은 그때는 파는 거고 20대, 50대는 내가 새로운 물건을 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있을 때는 그때는 팔아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을 사라고 전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도 부동산 집 한 개 사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못 사게 말렸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대체제는 부동산을 사서 내 현금 흐름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늘려가지고 내 품위 유지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자산이 있을 때 자산을 매도해야 되는데 이 대체할 자산의 성질이 내 성격과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하지만 부동산은 무조건 사라고 안 해요. 오셔서 부동산 이제 사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파세요라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세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성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남들의 상황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산을 내 과거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비교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와 비교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옆집 이웃이 집 돈 많이 벌었다고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동기를 받되 내 과거보다 내 현재가 나은지 내 현재가 미래를 더 낫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타인보다 우월해지려고 하지 말고요. 과거의 나 자신보다 우월해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산의 성장이 되게 클 겁니다. 왜냐면은 비교하면은 자산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9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저는 제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20억짜리 집 한 채는 괜찮고 5억짜리 집 4채를 지방에 가지고 있으면은 20억짜리 투기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분하고 부동산을 같이 방송을 할 때 그분은 집을 250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은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은 에셋이잖아요. 자산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재화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재화로 생각하기 때문에 임차라는 주거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익들을 세금을 내고 역전세도 맞고 고민하고 돈 모으려고 노력하고 이자로 대출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택을 많이 가졌다고 나쁜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인상하고 양도세, 취득세 중과하고 공시지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의 정부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똘똘한 한 채를 뭉치고 예전 과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집중 형상이 오히려 양극화를 양상시키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라면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지금 규제를 좀 여야 합의를 잘해서 풀고 그리고 지방이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지방이 오히려 기회이긴 하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공업 미분양도 조금 쌓여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고 지금 뭐 3월 중순 정도에 권선동 의원이 보니까는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겠다 지방에 가면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저는 지방에 규제를 푼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부산이나 대구에 달려가서 매수할 의향이 큽니다. 그래서 자유를 저지하지 않고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좌성향적인 우리나라가 좀 되어가지고 뭔가 이것들을 같이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를 하는 거고 그 기회의 평등으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걸 원하지 모두가 똑같이 공상단처럼 나눠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제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처럼 규제를 규제로 대응하는 게 경제가 사는 게 아니라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설 경기 잘 살리려면요 거래 활성화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